이수감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5장 일상 속의 과학기술 2. GPS 이야기 필자가 유학길에 오르던 2000년대 초반은 인터넷이 조금씩 우리 일상을 바꾸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와본 이국 땅에서는 가까운 길 하나 찾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GPS 기계는 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 후로 2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편리해졌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GPS 덕분이죠.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의 탄생과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GPS의 탄생. GPS의 탄생은 인공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궤도에 올려놓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던 미국에게는 우주시대의 선두를 빼앗긴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최초의 인공위성이 지구 밖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당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윌리엄 가이어와 조지 와이펜바흐는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와 물리법칙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궤도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스푸트니크는 일정 시간마다 전기 신호를 지상으로 보냈는데 그 신호의 주파수가 인공위성의 속도에 따라 왜곡되어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인공위성의 위치를 역계산하였습니다. 같은 연구소의 물리학자 프랭크 맥클루어는 이 과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즉, 궤도와 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 관측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GPS의 기본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 군사기관의 지원에 힘입어 GPS로 발전합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세계 곳곳에 잠수함을 배치했는데 수많은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잠수함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별자리를 이용한 고전적인 항해 기술을 이용할 수는 없었겠지요. 이를 위해 GPS의 여러 조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트가 1964년에 개발되었습니다. 해수면 위로 나온 잠수함의 안테나로 트랜지트 위성의 신호를 받아 위치를 계산한 이 시스템은 측정 오차가 25m 정도로 꽤 컸습니다. 더구나 해수면의 잠수함 위치 측정은 가능했지만 산이나 계곡과 같이 복잡한 지형 위의 위치 측정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2차원 평면 위치만 측정할 수 있던 트랜지트는 비행기의 위치 측정처럼 3차원의 위치를 찾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GPS의 근간이 확립된 것은 트랜지트 이후로도 10년 이상 지난 후입니다. 1978년부터 약 7년에 걸쳐 인공위성 10기를 올려 GPS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높은 데다 당시만 해도 대규모 고비용의 GPS 시스템을 민간 기업이 구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 허용했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군사 GPS의 보안 문제도 민간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GPS를 민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데는 한국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고 소련 전투기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GPS가 없던 그 시절에는 비행기나 선박들이 INS라는 장치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관성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INS 장치는 비행기나 선박이 움직일 때 가속도를 측정해 줍니다.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합하면 속도를 얻을 수 있고 속도를 다시 시간에 따라 합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수학 용어를 빌리자면 가속도를 2번 적분하여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INS 장치도 매우 정밀해지고 크기도 동전만한 크기로 작아졌지만 30여 년 전 INS 장치는 세탁기만한 크기였고 정밀도도 낮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했습니다. 1983년 사고가 난 대한항공 007편은 이 INS 장치의 오류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GPS를 민간 부분에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을 공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때까지는 민간이 GP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공위성이 발송하는 전파에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섞었습니다. 일종의 암호화 방법입니다. 2000년까지도 GPS 위성은 이 인위적인 노이즈를 섞은 전파를 보냈지만 2000년부터는 노이즈가 제거되어 민간 분야에서도 GPS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PS의 원리. GPS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림 5-1의 간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야외의 어떤 지점에 서 있다고 상상합시다. 그리고 A라고 쓰인 큰 간판이 오른쪽 앞 멀리에 보인다고 가정해보죠. 간판이 멀어서 A라는 글자가 아주 작게 보이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글자의 크기와 실제 크기를 비교하면 우리와 간판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글자 크기로 알아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지도 위에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 원 위의 한 점입니다. 왼쪽에 B라고 쓰인 다른 간판이 보이네요. A보다 크게 보이니까 관찰자와 조금 더 가까운가 봅니다. 이제 지도 위에 B를 중심으로 원 하나를 더 그릴 수 있고 두 원의 교점 2개 중 한 점이 우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론적으로 간판 하나가 더 있으면 관찰자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GPS에서는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는 인공위성이 간판 역할을 합니다.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 결정은 3차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 대신에 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3개의 구는 2개의 점에서 교차하고 그중 하나는 지구 표면의 위치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땅속이나 우주 공간처럼 불가능한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3개의 위성 신호를 사용하면 GPS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위성과 우리의 거리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GPS 인공위성은 약속된 시간에 특정 전파를 내보냅니다. 이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을 측정하고 전파의 속도와 곱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GPS 인공위성 속에는 30만 년에 1초 정도 오차가 나는 매우 정밀한 원자시계가 있습니다. 원자시계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쓰는 GPS 기계에는 탑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GPS 수신기는 최소 4개의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이를 이용해 시계의 오차로 인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GPS 시계와 관련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우 빨리 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효과가 매우 미미하지만 인공위성은 매우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탑재된 원자시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GPS 인공위성의 속도는 시속 14,000km 정도 되고 그 때문에 시계가 매일 1000분의 7초씩 느려집니다. 우주공학자들을 괴롭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력이 약한 위치에 있는 GPS 위성 시계는 지표면의 시계에 비해 매일 1000분의 45초씩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이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GPS는 매일 수 킬로미터의 오차를 누적시켜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GPS의 원리를 이용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영화 테이큰 2에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이 한 시장에서 괴한에게 납치되어 눈이 가려진 채로 몇 분간 차를 타고 이동한 뒤 모처에 갇힙니다. 주인공은 특수통신장치로 호텔에 있던 딸과 통화를 하며 딸에게 지도에 2개의 원을 그리게 합니다.
하나는 시장 위치를 중심으로 한 1.5km 반지름의 원입니다. 납치되어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를 추정한 것입니다. 방향은 알 수 없지만 추정한 이동 거리를 이용해 지도상에 그린 원 위의 한 점에 남자가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원을 그리기 위해 남자는 딸에게 수류탄 하나를 공터에서 터뜨리게 합니다. 폭발 소리는 전화기로 전달되고 잠시 뒤 야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차를 이용해 호텔과 아버지가 있는 곳의 거리를 추정해 원 하나를 더 그립니다.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번개는 비침으로 거의 발생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둥은 번개와 같이 발생하지만 소리이기 때문에 1초에 340m 정도 날아갑니다. 예컨대 번개를 본 지 약 6초 뒤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그 번개는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이용합니다. 전화기로 들은 수류탄 소리를 기준으로 몇 초 뒤에 실제 소리가 전달되는지 측정하고 이 시간을 소리의 속도에 곱해 거리를 알아낸 것입니다. 이 거리가 바로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두 원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영화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했습니다. 실제 GPS에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대의 GPS 위성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GPS의 오차와 극복 방법. 민간이 사용하는 GPS는 최적의 상태에서도 3 내지 4m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와 인공위성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매우 작은 오차이지만 응용 분야에 따라 큰 오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GPS와 연동시킨다면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3m는 너무 큰 오차입니다. 구름이나 대기의 상태에 따라 위성 신호가 방해받기도 하고 도심에서는 건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GPS의 정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SBAS라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GPS 오차가 얼마인지 측정해 보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상 여러 곳에 기준국을 마련합니다. 이곳에서 GPS의 위성 신호를 받아서 중앙국이라는 본부로 보냅니다. 기준국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국에서 전달받은 기준국의 신호가 얼마나 기준국의 위치를 잘 나타내 주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를 기준으로 지금 GPS 위성 신호가 얼마나 오차가 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다시 GPS 위성으로 보내면 이제 위성은 일반 GPS 신호와 오차 정보를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쓰는 GPS나 스마트폰은 두 가지 정보, 즉 위성의 일반 GPS 신호와 오차 정보를 이용해 더욱 정밀하게 위치를 계산합니다. 한국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카스라는 SBAS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독자적인 위치 정보 위성을 띄워서 KPS라는 독립적인 위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 강국 한국을 확인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항법 시스템. 정확히 말하자면 GPS는 여러 가지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중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러시아는 GPS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미국에 도전장을 냈고 이미 글로나스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거의 완성했고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GPS가 잘 작동하는데도 여러 나라에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GPS 비용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GPS 기계나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사용할 때 GPS를 운영하는 기관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로를 달릴 때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지만 표지판 설치비를 직접 지불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표지판과 달리 GPS 위성의 운영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세금으로 GPS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결정, 특히 미국의 세금 납부자들의 여론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GPS가 유료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유료화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들은 미국의 GPS를 무작정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한국처럼 순수하게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스마트폰이 미국의 GPS 위성 신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GPS 위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신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은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 신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GPS 시스템의 위성들이 전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글로나스나 갈릴레오 위성이 작동 중이면 스마트폰은 문제없이 우리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현재 지구 주변으로 여러 나라의 항법 시스템용 위성 50여 개가 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정해진 궤도를 돌며 전파 신호를 끊임없이 무료로 보내주고 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쉽게 길을 찾고 도난당한 자동차의 위치를 알아내기도 하며 항공기를 자율 비행하게 하거나 조난당한 사람의 위치를 찾아 구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GPS 응용 분야가 개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